대선 전국 먼저 최근 조사된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KSOI에서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살펴보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둘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더 올라서 45.6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2.4 상당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사 한번 볼까요? 당선 가능성 물어봤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가 48.7, 이재명 후보가 39.4, 당선 가능성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만 놓고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여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를 넘어섰습니다. 50.2 대 36.0. 자, 이렇게 두 후보들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먼저 김두수 총장,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벤션 효과 대체로 뭐 얼마나 갑니까?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컨벤션 효과와 함께 지금 그 대응이 되는 여당의 어떤 대응과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여론 지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여론을 묻는 가운데 여당은 선대위를 발족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내부에 어쨌든 원팀이 돼가는 과정 자체가 물론 한 달 만에 만들어졌지만 예. 그것이 워낙 그 큰 선대위를 꾸리다 보니까 실질적 활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내부적 뭐 반성이나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권은 지금 현재 이 정세 흐름이나 어떤 이런 그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보수층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보수층이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 전화 여론조사에서의 ARS라고 하는 특징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많은 표가 몰리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희로 윤석열 후보 돕고 계신데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죠. 그걸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기본적으로 있다. 게다가 지금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 세 분은 탈락하셨는데 그 지지층의 상당수도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흡수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탈하는 분들도 있지만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앞서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하나의 반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 총장님 말씀대로 이 민주당과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지 열흘이 됐는데요. 그 열흘 동안에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언행들,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소위 백브리핑도 안 하시고 하면서 말 실수가 이제 계속 좀 이어진 측면이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음식점 뭐 총량제, 그다음에 이제 토지 보유세, 국토 보유세라고 하죠. 가상 자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실수하는 모습은 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예컨대 종부세 문제랄까,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랄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절실히 생각하는 민생 문제에 대한 접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영 교수, 이재명 후보는 약간 그 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 보면 좀 기민하게 못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뭐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이제 한 달 이상이 걸렸고요. 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후보의 차기 정부의 컨셉입니다. 근데 컨셉이 용광로? 차기 정부는 용광로 정부가 아니잖아요. 차기 정부는 어떤 민생 정책을 하겠다든가 국가 비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형태의 크기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발빠른 대응을 좀 늦췄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좀 급박하게 움직이는 데서 민감하게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열린민주당과 우리도 한번 만나보겠다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의 표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또 선대위를 다시 재편할 수도 없지 않아요? 뭐 이제 완전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요. 예.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선거하기 전날까지 계속해서 바꾸고 빠지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대위원장만 13명, 국회의원 다 선대위 들어가 이게 다 합치는 모습은 뭐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일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우리 저기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뷔페 식당 가면 예. 특별히 맛있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처럼 이 선대위에 선대위원장이 많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민하게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지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 2030 청년층이 승패를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청년 표심을 향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청년층 표심 공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줄여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명심 캠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차박용 차량을 활용해가지고 캠핑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는 건데 2박 3일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돌면서 주로 청년층을 만났습니다. 청년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 청년층을 향한 공약도 내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또 맞아요 토크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서 MZ를 이렇게 이용해서 맞아요를 만들었는데 그런 모습들 한번 보시죠. 시속 30만 킬로 정도? 30만 킬로 틀립니다. 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바로 꺼내셨어요. 바로 맞았어요. 사랑의 메이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나로호. 정답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토크쇼군요. 자, 이렇게 청년들과 토크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부인 김혜경 씨 병원에 실려간 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또 가짜 뉴스들이 나돌았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119에 직접 신고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녹음도 공개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 만난 자리에서 부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보죠.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와, 시청자 중에 한 네, 분이셨네요.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았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퍼플이에요. 자기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꼰대 같아요. 어허, 이 양반이. 꼰대 같답니다. 요번에 제가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아이고. 예, 자 박진영 교수, 뭐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논란은 이제 저 정도면은 다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목소리 들어봐도 알겠고 청년들 만나서 이런저런 모습 보여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겠죠.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게 결국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한 공감 그리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의론, 공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외시했던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극복하는데 갑자기 막 철학적인 논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은 청년층이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야만이 그게 여론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전략을 잘 짜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대면에서 저런 국민들이 SNS나 언론을 통해서 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찾아가서 저렇게 소리를 듣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판단해요. 심지어는 제 고향 거창도 보니까 어제 저녁 늦게 이재명 후보 그 경남 서북부 산골 마을까지 왔더라고요. 어제 그 지역에서 전화가 몇 군데 또 왔어요. 대통령 후보가 거차까지 왔다고. 그런 것은 잘하는 거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말씀하신 대로 듣는다는 걸 경청한다는 모드로 계속 가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전국을 잘 다닌다. 그 버스를 타고 저는 잘하는 거다. 저는 뭐 계속 좀 권장하고 싶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언젠가는 또 한번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따라하면 나중에 따라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런 경쟁은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듣고 물론 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어느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거는 사실 대중 정치인의 그런 덕목이에요. 정혁진 변호사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어색하다는 어색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제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은 한다. 그런 부분들은 그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지만 김혜경 씨 전화 통화 하나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저런 자리가 없었으면은 그 전화 통화가 이렇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건데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이야기하는 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취직.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나쁜 대학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요즘은 취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취직이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들도 있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집 사는 건 고사하고 지금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핵심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속 시원하게 그런 것들을 아마 청년들은 기대할 텐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긁어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열심히 듣는 것은 잘한 일이죠. 청년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듣고 또 청년들이 뭐를 원하는지 알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또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 또 그 말을 또 꼬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부산 뭐 재미없잖아 솔직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폄하 발언 아니냐, 부산이 재미없다니 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걸 시비 걸 만한 일이 아닌데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도요. 앞 뒤를 다 들어보면 그게 절대 지역 폄하 발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언론 탓까지 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억울해할 만한 상황인지 궁금하지요? 좀 길게 그 부분 얘기를 들어보죠. 균형 발전이 사실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주겠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발전 잠재력도 높고 과거에는 이게 부산의 고객길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키워서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이거 생활 환경,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요. 예, 누구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김두수 총장. 예. 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뭐 지역을 폄하할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여러 가지 척도 중에 하나가 수도 서울과 제2도시의 격차를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군행 발전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재가 서울로 몰려가고 있고 IT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지금 뭐 잘 나가는 산업은 그 한계선이 선안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정도니까 그런 거에서 군행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중심인데다가 서울공화국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에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의 위상을 되찾자. 그리고 인재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부산 자체에서 소화하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정치권이 이런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막상 부산의 정말 낙후나 지역에서의 발전 못한 것에 대해서 부산 정치인들이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도 쟁점을 붙이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하. 이상일 의원 들으시기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모든 후보들의 발언을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똑같은 잣대로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이 그렇게 맥락을 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 똑 잘라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발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당한 입장에서 다시 공격을 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뭐 부산이 상대적으로 뭐 서울의 강남보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 여야 정치인들이 뭐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예. 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부산에서는 과거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그분이 또 부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셨던 김영춘 전 장관도 부산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비정치권 인사의 얘기가 좀 더 중립적일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지역 폄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부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서울과 다른 느낌을 주는 도시는 제가 봤을 때 부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해운대나 뭐 부산 여기저기를 다 가봐도 뭐 일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매력 있는 도시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히려 강남보다도 부산이 더 재미가 있다라고 딱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 다른 거 앞뒤 자르고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어떤 의미지? 왜냐하면 재미없다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재미가 없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너 나한테 잘못하면 재미없어 이런 식의 좀 협박성의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의미였지? 그런데 조금 전에 전후 맥락을 쭉 다 들어보니까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가 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도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미없어 솔직히 그리고 나서 곧장 재밌는데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바꿨으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오해살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사실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이상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겁니다. 부산을 더 매력 있게 더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부산을 재미없는 도시라고 폄하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런 일이 몇 번 겹치니까 이재명 후보 상당히 좀 억울하고 또 언론에 불만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어디 가서 말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내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나긴 한데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힘내십시오. 정말 이렇게 저는 담쟁이 넝쿨이 담장을 넘듯이
정말 잡초처럼 밟히면서도 한 발짝 한 발짝 기어 올라오듯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앞에는 거대한 벽이 놓여 있다는 걸 제가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 거대한 벽을 넘을 때 여러분들 손잡아 주시겠죠? 네.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 지금 언론 환경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구도를? 예를 들자면 금방 내용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앞에 내용이 더 중요한데 네. 저기 어디 가면 스타트업 청년들이란 스타트업 회사예요. 예. 스타트업 회사에서 저기에서 재미없다는 것은 사업이 재미가 없어. 이 사업성을 이야기하는 측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나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강남 같아야만 재밌느냐. 뉘앙스를 뭐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또 잘못된 거거든요. 또 최근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김혜경 그 부인이 다쳤을 때 거기 소방청에서 이 현장 직원들 대처 못했다고 질책했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질책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질책한 게 아니고 소방본부의 직원들끼리 이 유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하면 관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왜 빨리 안 했느냐. 이런 식인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질책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론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기울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현재 언론이 뭐 여야를 통틀어서 보도할 때 좀 자성할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에는 조롱조의 글들을 다시 또 기사에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언론이 정책 선거라든가 비전 선거를 끌고 가지 않고 자꾸 이 네거티브 선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 스스로도 좀 자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언론이 편파적이다. 그동안 야당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도 여당 후보가 하니까 좀 낯설기는 해요. 이 사실 이 대목이 민감한 건데 저도 뭐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친여 성향이다라고 볼 것 같고 일부 이제 보수 성향 신문들은 친야다 이렇게 이제 아예 놓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여권에 유리한 구도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 탓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왜 예를 들어서 부인 문제만 김혜경 씨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간다면은 야권의 지도자들의 야권에서 무슨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카톡을 돌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만 형수 문제라든지 또 여배우와의 그런 송사 관계 이런 게 해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크게 보인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거지. 여기서 다시 전반적으로 언론 탓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현실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억울한 점은 있을 텐데 그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SNS로 그걸 극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대중동원의 위험까지도 좀 느껴져요. 이상일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신데 이재명 후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친여당의 지금 많은 언론 기관들이 있는데 집권 여당의 후보가 언론 환경이 나쁘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비판에 어떤 빌미를 주질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실수해놓고 언론 탓을 한단 말이죠. 음주운전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해놓고 나서 비판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런 취지였다고 또 설명을 대변인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 들어서 그런 실수들이 좀 계속 나오니까 언론은 당연히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언론 탓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정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해야지 나중에 해명을 하고 뭐 그러면은 곤란한 거 아니냐. 불과 얼마 전까지 저쪽 후보가 많이 듣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혹시 윤석열 후보 측은 언론에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나요? 뭐 언론이 크게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거 후회해본들 소용없다. 내가 이미 말을 뱉었고 그게 실수라는 걸 본인이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예. 김두수 총장, 그런데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에서 저 말을 불쑥 꺼낸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언론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만한 것도 크게 만들고 다른 쪽에는 나 몰라라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언론 환경이 너무 편파적이고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조금씩 부추기는 것 같은, 운동을 시작하자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읽을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 운동에서 현실은 옛날에는 조직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SNS라든지 이런 언론 행태를 통한 말의 전파, 홍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탓을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은 한국에 대체로 신문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논리의 구체성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신문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방송은 조금 이제 듣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문은 논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문과 포탈 이런 것들을 보수가 많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특정한 개인들이 쏟아내는 어떤 그런 비난이나 비평을 여당 후보를 비난한 소재로 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형편없는 가치, 유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포탈에 2개, 3개가 같이 걸려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행태라면 우리가 좀 더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가 아니라 대안적 미디어에 가까운 개인들의 노력들이 분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한 건데 예. 다만 야권이 이걸 너무 뭐 정치적으로 좀 더 이런 또 동원하냐 이런 이제 비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런 좋지 않은 언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청년층 만나서 솔직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언론 환경 비판하면서 여러분들이 언론사가 되달라 요청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좀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여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꺼내들었던 아이디어, 아젠다 이런 것들을 좀 정책 입법화해달라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성정당은 뭐 단기적인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정말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착착착착 못 따라와 준다 이런 아쉬움이 좀 묻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같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봤을 때 제대로 된 정책을 갖다가 했느냐, 거기에 대한 그 불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그 지지층이 되고 당이 힘이 돼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갈수록 그 야당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그 현상을 어떻게든 타파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그 위성정당 문제는 지난번 총선 때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는 바니까 이참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살펴봤고 이제 윤석열 후보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는 파란 모자 또 파란 점퍼를 입고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KT와 두산 1차전 경기를 보러 간 건데요. 그 모습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이상일 의원, 윤석열 후보가 야구를 저렇게 좋아합니까? 예, 좋아했다고 들었고요. 그 고등학교 모교가 또 야구를 잘하는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예. 모교가 전국대 우승을 고교 선수권대 우승을 하니까 모교를 찾아가서 그 모교 야구복을 맞아요. 입고 같이 뛰기도 하고. 네, 충암고인가? 네, 그렇죠? 충암고등학교. 예, 예. 그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야구를 좀 잘했는데 저도 야구를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 시절에는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예. 윤석열 후보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프로야구 생기기 전 같은데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고교 야구가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특정 구단을 응원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미 본인이 밝힌 대로 지방 근무할 때는 그 해당 연고가 있는 예. 구단을 응원하고 저 유니폼은 우리 국가대표 유니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정 구단 입으면 또 네. 말라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야구 정말 좋아하면 특별히 좋아하는 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약간 정치적으로 들렸어요. 예컨대 총리하셨던 정은찬 전 예.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두산을 예.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그 윤석열 후보는 뭐 그거는 뭐 특별히 표를 생각해서 저런 이야기 한 것 같지는 아니고.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요즘 표 구하기 엄청 힘들었을 텐데. 네, 인터넷으로 어떻게 갔대요? 예매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네, 몇 장. 그래서 좋은 자리 못 앉았겠네요. 네, 그래서 4층인가에서 받고, 예, 또 몇 장 못 구해서 그 네. 수행원들도 뭐 몇 명 안 됐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잘한 거죠. 괜히 또 뭐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 쫙 몇 명 하면은 바로 또 말랐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입장할 때 야구장에 예. 입장할 때 사실은 뭐 당 쪽에서 그 이제 구단 쪽과 KBO 쪽과 아마 좀 협의 과정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입장을 좀 편안하게 뭐 중앙 통로가 이쪽으로 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줄을 서 가지고 이제 많이 기다리면서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참 기다렸답니까? 네, 입장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안 따라가셨어요? 저는 못 따라갔습니다. 측근 아닌가? 캠프는 지금 해산 상태고요. 예. 지금 중앙선대위 구성 과정에 있는데 급한 대로 지금 비서실장하고 예. 수석 대변인, 대변인 예. 요 정도밖에 임명이 안 된 또 상황입니다. 표도 많이 못 구했을 거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모습 보니까 주말에 뭐 좋지요. 신성범 의원 저런 모습은 자연스럽잖아요. 저게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방을 도는 동안 사실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파란 야구 잠바지 한 카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 저런 거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도 저는 저 정치인들이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걸 굉장히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뭐 정몽준 옛날에 기억나죠? 2002년도에 왜 월드컵 때.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아들 부시인가 조지 부시 그 산악 자전거 타다가 갈아엎고 막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야구단 구단주도 했다는 이야기도 오바마 대통령은 길거리 농구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런 스포츠와 문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정치 지도자 자리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아니면 좀 연극도 영화만 가지 말고 연극이나 오페라도 가보고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도 정혁진 변호사 평가를 좀 들어봐야 공정하겠죠. 제가 봤을 때 저희 때는요. 7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학교를 79년에 졸업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프로야구가 없었어요. 프로야구는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졌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고교야구 많이 봤는데 그때 유명한 학교가 설린상고하고 충암고등학교였어요. 예. 충암고등학교 야구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한화, 삼성, 뭐 해태 이런 구단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LG 그때는 MBC 청룡이었는데 예. 거기 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그랬을 수 드는데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누구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
그 코리안 시리즈 보고 싶었을 거고요. 그다음 저렇게 가서 보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예. 지금 2차전 하고 있을 텐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뉴스와이드 보고 계시는데 에이 엑스맨이네. 박진영 교수는. 글쎄요, 뭐 제가 보면 참 언론 환경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환경이 좋다라는 게 대구 가면 대구팀, 광주 가면 광주팀, 나쁘게 평가하면 이 사람 참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사면 때 예. 비평하는 논평도 냈습니다만은 저는 삼성 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롯데 팬이었죠. 예.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분명히 밝힐 건데 그렇게 안 하는데도 보니까 비판 안 받고 하는 거는 확실히 윤석열 후보가 이 페이퍼 언론에는 좀 많은 좀 도움을 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청년층 표심 잡기 두 후보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금 문제에서도 서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종부세 없도록 하겠다. 지금 종부세가 22일부터인가요? 뭐 고지가 되는데 아마 받으면은 좀 불편한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걸 겨냥한 것 같은데 종부세 문제 많다. 대통령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면서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일단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종부세 폐지를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간의 종부세에 관련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 또 종부세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것 같고 일부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김두수 총장, 예. 저 카드 파괴력 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째 부동산을 이슈화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지금 현재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요소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종부세는 잘못 건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부세 문제는 실제 시가가 15억에서 17억이 넘어가야 부과되는 세금의 1%도 해당되지 않고요. 이 세금을 가지고 서울에 쓰는 게 아니라 지방 재정에 보탭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보내는데 이 종부세가 무력화된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는 하우스 푸어가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행태로 공격을 해서 종부세를 무력화시켰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뭐 서울 부동산 값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이나 이런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세금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면 잘못 선택한 거다. 일시적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동원할 수는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 윤석열 후보가 저걸 즉흥적으로 꺼내 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이 종부세의 히스토리, 역사를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페북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종부세는 이게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종부세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그다음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 재산권 보장 원칙의 문제, 조세 평등주의의 문제 이런 걸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거의 벌금을 매기듯이 하는 이 과세 목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부세 폐지라는 제목을 아까 이렇게 스크린에 나왔는데 종부세 폐지가 아니고 전면 재검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전국적으로 재산세하고 이게 통합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특히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은퇴한 분들이 있고 종부세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감면 혜택.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팔아서 세금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 대한 문제.
근데 현재 팔아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세도 높단 말이죠. 거래세 낮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 그리고 좀 더 뭐 종부세 고가의 주택을 종부세 피하기 위해서 판다고 해도 저가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사기 어려운 현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형평에 맞는 제대로 된 소위 이제 세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궁금한데 정혁진 변호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종부세는요. 종부세 법이 있어요. 그 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뭐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부세가 처음에는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몇만 가구였냐면 3만 가구였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52만 가구한테 부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수의 그 부동산 부자들한테만 매기려고 했던 것이 지금 3만 가구에서 52만 가구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서울 같은 경우에 24.2%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집 중에 한 집이 그 종부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강남 3구 말고 마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용성의 20평대도 그 종부세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 자체하고 그 마용성의 20평대 아파트 가진 사람이 부동산 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이걸 갖다 받으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52만 가구면 곱하기 2만 해도 100만 명. 4인 가족 하면 뭐 어린애들도 있겠지만 100만 명 넘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세금이 뿌려졌을 때 과연 여당에게 이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윤석열 후보가 파고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지원 교수 만약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의 표심은 움찔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게 이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적인 특수 현상 때문에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유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조정하면 조정하지 완전히 없애겠다. 이건 사실 좀 황당무계하거든요. 그런 부분 지난번에 뭐 손실보상금 내가 대통령 되면 50조 줄게 이런 것처럼 황당무계하긴 한데 사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50만 명이지만은 한 500만 명이 나도 50만 명의 종부세 내는 사람처럼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캠프 내에 고도의 전략적인 어떤 판단 안에서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당에서는 크게 이슈화를 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듯하다. 부동산 실정과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 살펴봤고요.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왔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시죠.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 거예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피곤이 누적되셔서 네.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상하셨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다 힘든 자리죠.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드리고 하시고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이제 건강 잘 좀 사모님 그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 잘 좀 챙기시라고 말씀 전해주시고. 신성범 의원, 뭐 이제 건강 얘기가 가장 의례적인 인사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님, 여사님 건강 안부 묻는 게 조금은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임명장을 줬던 분이잖아요, 검찰총장. 그렇죠. 이게 2019년 7월 달에 임명장을 주실 때 우리 총장님 했던 그 기억과 완전히 오버랩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따지면 2년 전에는 2017년도에는
대전고검 검사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에 장을 임명한다. 기자들이 와 하고 이렇게 어제 예. 의회에 그런 인사를 했던 건데 아마 저 인간적인 것도 저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임명했던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출신이 나를 향해서 저 대선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 그것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정무수석이 왔지만 말을 전달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그런 놓치고 싶지 않은 이런 묘한 게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좀 착잡하면서도 그럴 것 재미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비공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가 좀 더 예.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일 의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당초에는 청와대에서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뭐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어긋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랬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잘 아는데요. 예. 이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일정이 먼저 합의가 돼가지고 예. 이날로 딱 정해가지고 이날 몇 시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 사정이 생겼는데 좀 늦출 테니 오지 말라.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일정에 픽스가 안 된,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서로 일정을 이게 맞추려고 조정하는 가운데 그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에서도 그 보도에 대해서 조율 중인 상황에서 나온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일정을 이제 서로 양쪽이 조율을 거쳐서 확정해가지고 오늘 이루어진 자리고요. 우리 신성범 의원 말씀대로 그 이제 비공개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본 거는 대통령님 부부의 건강 이야기였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으니 좀 현 정부가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민주당 소속이고 그다음에 선거 주무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자부 장관 두 분 다 민주당 현역 의원 겸 장관이거든요. 게다가 박범계 장관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거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주무장관들이 정말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할까 이런 의문은 생기고 최근에 말이죠. 산자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고발 수사 의뢰당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소위 선관위가 고발하고 하나는 검찰이 고발했나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민주당 후보를 위한 어떤 공약 마련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간 걸로 그래서 지금 고발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 중립성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철희 수석 만난 것까지 살펴봤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놓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죠. 경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선대위를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또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렇게 삼각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윤석열 후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 매번 나가야 되냐 뭐 그런 얘기였는데 글쎄요. 지금 그냥 안 나왔을까요? 뭔가 그 안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하나 있을 만한 일이 있었죠. 한기호 사무총장,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람인데 확인은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뭐 사무총장 살림을 맡아야 될 사람인데 후보 쪽 사람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대표 거기에 대해서 좀 섭섭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최고위원회 안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평소 항상 모두 발언하죠. 그리고 끝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늘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오늘 조문에서 위원장님께 좀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대위에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장 얘기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선대위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사무총장 교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직접 하신 건지 또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쯤 발표가 될지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최고위 참석을 갑자기 이제 안 하신 게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불화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말씀? 아니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위에 오늘 나가기 어렵다. 또 끝나면 여기 또 우리 출판 기념회도 와야 되고 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자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오후에 이준석 대표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후보도 일정이 많고 저도 일정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긴급하게 저희가 만난 거라 가지고 하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자꾸 보도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서로 뭐가 빠뜨린 거 있냐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대위의 조기 출범을 자신합니다. 그만큼 이견이 적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이견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굉장히 증폭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고 있고 사실 저희가 논의한 오늘 많은 내용 중에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후보와 저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후보는 오늘도 비단 주머니 준비하러 갔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하고 아까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화 좀 나누셨어요? 뭐 내가 대화 나눈 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다들 뭐 궁금한 모양인데 하여튼 뭐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총장 관련해서도 말씀 나누셨나요? 잘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만나신 배경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뭘 갑자기 만나? 후보하고 당 대표가 만나는 게 뭐 통상의 일이지. 예, 자 신성범 의원 사무총장을 놓고 갈등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대목이 좀 안타까운 건데 당의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가 저렇게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당무 우선권이 주어졌으면은 둘이 어떻게 보면은 매끈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당의 대표는 적어도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표를 받아서 후보와 상의를 해서 후보의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고 서로가 이렇게 좀 뒤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듣기로도 한교호 사무총장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아이고 저 후보가 새로 됐으니까 후보 쪽 사람이 와서 자금도 집행하고 선거를 총괄 선대 그 본부로 사무총장 역할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고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정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누가 가운데 서서 한기호 사무총장 보고 좀 그만두는 게 좋지. 제가 들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한기호 사무총장은 발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기가 들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다. 저 문제는 뭐 둘 다 보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빠를수록 좋다. 빨리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저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이상일 의원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저도 사실은 언론 보고 알고 있고요. 물론 제가 기자 출신이라 취재를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겠으나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나요? 이렇게 네.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기존에 있던 사무총장들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바뀐 사례도 있었고 안 바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후보 시절, 홍준표 후보 시절에는 바뀌었고요. 제가 알기로 박근혜 후보 시절 2012년에는 이미 사무총장이 박근혜 후보하고 그 당시 서병수 사무총장 그 대신 이렇게 가다가 당시 저는 이제 선대위 대변인이었지만 서병수 사무총장 체제로 이렇게 가다가 당에서
그래도 총괄선대본부장은 더 무게가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보 선출된 지 아마 한 달쯤 뒤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예. 맡았고 야전 침대 놓고 선거 그때 캠페인을 했죠. 이번에도 약간의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대위 구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 최고위원회 참석 안 한 것은 뭐 다른 뜻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다른 뜻은 없고요. 윤석열 후보 밝혔듯이 무소속의 전북 남원에 이용호 의원 계시잖아요. 재선 의원. 이용호 의원하고 조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용호 의원이 원래 이제 사실은 지금 여당 쪽이잖아요. 2008년 선거인가요? 그때 나와서 민주당 지금 공천 받아서 그때 아마 낙선을 했고 2016년에 아마 이제 초선으로 들어오셨다 지금 재선인데 2016년에는 국민의당으로 됐고 그리고 이번에 무소속으로 됐는데 민주당으로 계속 입당 타진을 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용호 의원이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만난 다음인지 선후 관계는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이용호 의원이 내가 입당을 6개월 동안 타진을 했는데 민주당에 입당 타진을 했는데 입당 여부가 결론이 안 나서 나는 이제 민주당의 입당 신청을 철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이용호 의원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 조찬회동을 했다 이거죠? 오늘 조찬회동을 했고 이용호 의원이라고 이상일 의원이 이름을 밝히는 것까지 보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오기로 했네 뭐. 아닙니다.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앞에 우리가 지금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여론조사 이걸 보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25%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호남에 공을 엄청 들었을 때 결과가 10.5% 얻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20%가 나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박주선, 김동철 전 의원 4선 출신이잖아요. 이분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하셨고 만약에 전북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윤석열 후보 지지를 한다면 호남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고 하나만 더요. 김병준 전 위원장을 모시는 것은 일단 윤석열 후보의 생각입니까? 글쎄 두 분이 만난 건 사실인데요. 만났죠. 그리고 지금 아마 후보 모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우리 당에 정말 총력 체제가 가동이 된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저는 이제 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일단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정인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톱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이 계시고 많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타이틀이 뭐 상임선대위원장일 수도 있고 이런 체제들이 또 가동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예컨대 지금 경쟁을 했던 뭐 저는 원희룡 후보 같은 분도 충분히 이제 지금 뭔가 맡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김병준 위원장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선대위 구성 조직도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인선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이상일 의원이 윤석열 후보 쪽에 있다고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도 다 얘기 못하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것 같고 김두수 총장이 차라리 짧게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체로 그런 거죠? 한기호 총장이나 김병준 위원장 가지고 좀 붙은 거죠? 여러 가지를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알려진 바는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완톱으로 하면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없애는 체제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상수인 것 같고요. 여기에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어떤 사람으로 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견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있고 뭐 두 분 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곧 정리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수습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도대체 정말 이 맞는 키일까요?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을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이 오는 것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 같고요. 오늘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좀 와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와주십시오라고는 하지 않았고 김종인 위원장도 뭐 그럴 계기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구름 위를 오가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거겠죠. 관련된 내용을 들어볼까요? 제가 자꾸 실언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를 써왔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실언을 좀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촉발 선대위원장은 마치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정혁진 변호사, 뭐 오셔라 가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얘기 같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험이 없어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 후보 스스로 내가 혼자 대선을 치를 능력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피하다, 꼭 있어야 될 뿐이다라고 거의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김종인 그 위원장도 전 위원장도 뭐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화답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에도 뭐 제가 제3자이지만 시기만 남아 있을 뿐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밑에 어떻게 조직을 꾸려 나갈 것인가. 그것만 결정이 되면은 이제 등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오실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에서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에 선대위 어떤 구성을 마무리를 좀 이제 한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긴밀하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 3자 간에 많은 긴밀한 소통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오는 게 무조건 좋다. 또 이렇게만은 볼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홍준표 경선에서 졌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속 2030 청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뭔가 해보려고 도모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예. 두 번째는 안철수 결국 이제 야권 통합을 해서 단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홍준표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에 왔던 주고받은 은행이나 인간적인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뭐 온 국민이 알아버린 이 시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원탑 선대위원장을 했을 때 두 분이 어떻게 판단할까? 홍준표, 안철수가. 그 대목을 윤석열 후보는 후보의 정치력으로 돌파 가능하다고 믿고 있을 텐데 심상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박지정 교수, 김종인 위원장 오게 되면 어떻게 꾸리고 갈 것 같습니까? 남의 당 일이지만 한번 전망을 해보시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선대위원장 이미 결정나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결정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밀당을 하고 있잖아요. 밀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의 경험입니다. 2012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영입돼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민주당 그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별로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선거에서 선대위원장 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집권하고 난 뒤에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분이라든가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박근혜 후보 시절의 경험을 생각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나의 조언을 받고 내가 옆에서 멘토 역할을 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상황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뭐 표현이 뭐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상황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윤석열 후보에 있는 옆에 있는 측근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중진들이 우리끼리도 이길 수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까지 정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갈등이 저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딱 그립을 잡게 된다면 홍준표 후보 쪽 만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더 멀어질 수도 있고 홍준표 후보 요즘 청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로 오히려 가만히 있지 않는데 윤석열 후보 만날 생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응?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건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내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일 의원, 네. 그래도 홍준표 후보 달래야죠? 그럼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홍준표 후보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당내에 많은 현역 의원도 계시고 위원장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께서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놓아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온팀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 혹시요. 홍준표 후보 요즘에 계속 청년들하고 뭐 또 소통 플랫폼 만들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합니다. 그 꿈을 꾸겠죠. 왜냐하면 후보의 여러 가지 결점이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법률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정치는 지금 3개월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의 대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는 합쳐지기 쉽지 않겠죠. 저는 뭐 두 분이 상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면 홍준표 후보는 끝까지 아웃사이더로 밖을 돌겠죠. 그리고 기회를 노려서 어떤 상태든 기회가 오면 그때 등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예.